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네, 최유은입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굵직굵직한 이슈를 하나하나씩 소화를 좀 해나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이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AI 쪽에 이 주가가 좀 크게 올라온 상황이고 과연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은 알파벳은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알파벳의 CFO는 내년에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것은 AI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한국 시장이 이에 무게를 실어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특히 이제 AI 관련, 특히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바라는 거는 너네가 AI 기술을 그렇게 비싸게 가져오고 그렇게 AI 반도체를 겁나게 비싸게 가져와서 너네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알파벳의 이번 3분기 실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대단한 수익을 냈다라기보다는 수익을 낼 수도 있겠구나, 얘네들이 이걸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어떤 의미, 신호를 줬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실적을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5대 금융지수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기술주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좀 이 LG 생활건강과 같은 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사실 하반기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중국 경기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시장은 좀 미국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1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투자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1부 첫 순서는 모닝 체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뭔가 좀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좀 보여서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냐 줄었냐 뭐 그대로냐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종목, 한 섹터 쪽으로 소위 말해서 시장의 매수세가 몰리면 다른 종목, 다른 섹터, 다른 업종들은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공치는 날인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굳이 생각을 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한 우물 장사라고 그럴까요? 한 우물만 이제 물이 나오고 다른 우물들은 마르는. 왜냐하면 물태에 수온이 같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좀 메말라 있다라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이 신용유 거래 융자 잔고가 18조 원대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들이 빚을 내서 우리 시장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좀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짐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8월 11월 최근에 이제 신용거래 융자잔고 추이인데요. 끝에 제가 뭐 좀 가려면 좀 멉니다만 끝에 보시면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이 다음 표를 보면서 보면 이제 이게 추이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대략 한 달 반 전인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에는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16조 원 9천억 정도, 그러니까 16조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달 반여 만에 약 1조 한 1천억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난 한 달 상황을 보시면 삼성전자 내리 뭐 외국인들이 팔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암울했었죠. 물론 삼성전자가 어제 엊그제 이틀 이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시장에 좀 돈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장을 다 떠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한국장 미래가 없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좀 어지러운 얘기들, 어지러운 좀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 예탁 신용융자 잔고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아직은 좀 국내 이 국장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 또 국장이 좀 버틸 수 있다라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있다, 이런 해석으로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어제 볼까요? 어제 외국인들 이틀 연속 사고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살짝 했습니다. 끝에 보시면은 정말 끝을 모르는,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고 계속 내려가다가 그제하고 어제 이렇게 비교적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역시 아직은 뭐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 주가도 보면 그렇습니다. 코스피 주가도 삼성전자 주가 마찬가지로 계속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횡보 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양봉을 길게 만들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려 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용융자 잔고가 뭐 18조 원대를 기록을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장에서 뭐 국장, 한국장으로 뭐 갑자기 몰려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서 우리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이나 다른 해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건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정도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낮춰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그래도 섣불리 무조건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만 없는 거는 이제 다음 고객예탁금 표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예탁금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증시 대기성 이제 자금 아니겠습니까? 고객예탁금은 아까 신용융자 잔고랑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분위기긴 합니다. 고객예탁금은 아직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예탁금이 뚜렷하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늘어나 줘야지 다시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이제 고객예탁금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고 이렇게 볼 수 있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당분간 반등을 좀 해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멘탈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잡혀지지 않을까,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신용융자 잔고 얘기를 모닝체크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한번 점검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함께 예측을 해볼까요? 일단 나스닥이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습니다. 18,000선 위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였지만 다만 다우존스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 채 마무리가 지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월가에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고,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20%대 급등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제와 오늘은 연일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 경제를 놓고 계속해서 낙관 심리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도 이후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 이 구인 건수 돌츠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1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 수요는 어느 정도는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월가에서는 약간 엇갈린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파이퍼 샌들러는 해당 위기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반대로 RBC 캐피털 같은 경우는 현재 대선이라는 큰 변수도 있지만 그 외 금리 상승이라던가 달러의 강세 추세가 이어지는 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단기에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대선 그리고 실적 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강한 수혜자로 꼽히는 건 단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마다의 가격이 모두 다른데 일부 거래소들을 기준으로 간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격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 말 그대로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더 강력하게 육성하겠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과 함께 앞으로 비트코인은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비축을 해나가겠다라는 발언이 다시 한번 시장에선 관심을 받으면서 이 가격 추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왜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재정 위기는 한 차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 약세가 나오면 되려 그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떠오르는 비트코인은 강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 과거에서도 S&P가 미국 국가 차원에서의 신용도를 강등했을 당시에 비트코인의 폭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비트코인이 2,500%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서의 자산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가치관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비트코인, 앞으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자산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발행량 자체가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는 미국에서 현물 ETF 출시가 되면서 기관 쪽의 수요도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새로 신규 발행된 ETF 가운데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도 확인이 되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강력한 수요들은 여러 방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간밤 달러 기준으로 상한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터치한 이력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밤 있었던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는 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과 AMD의 실적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AI 수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만 짧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알파벳 CEO가 자체적으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AI에 대한 장기적인 집중과 투자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파벳은 말 그대로 AI 투자 덕분에 3분기에 매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AMD 또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쁘진 않았지만 시간에서 7%대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바로 4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이 AI 반도체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긴 한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디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작용이 됐고요. 다만 이 부분은 수요보다는 공급 이슈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가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AI 반도체 판매 수익률이 원래는 45억 달러로 예측치를 내놨었는데 이번에 50억 달러까지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한마디로 전년 대비해서 AI 반도체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실적은 이 엔비디아가 그대로 받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HBM 밸류체인 안에서의 수혜주들 오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포스코그룹주 그리고 하나그룹주들도 대거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되는데요. 개장 상황까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도 마지막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배당주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KB금융, KT우리금융지주 등을 순매수했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나 KB금융, 메리츠 금융지주 등과 같은
고배당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또 2023년부터 기업이 결산 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는데요. 관련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마켓나우 일부 이슈에 따른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SK증권 서용원 차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데일리 파트너인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 최윤 앵커가 말씀하신 배당 관련 이슈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원 차장님 준비하셨는데 이게 이제 쌀쌀함을 느끼셨나 보죠? 배당주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네, 뭐 이 올해는 특히나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뭐 연말이 되면 항상 뭐 배당주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면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배당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 배당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어느 금융 플랜을 세울 때도 하나의 뭐 파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산 배분할 때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사실 미국 고배당주들에 대한 ETF라든가 펀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되는 경향들도 그쵸.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 이제 배당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관 자금들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신규로 개설되는 ETF들도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금융시장으로 네. 가기 위한 배당의 개선이 훨씬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때문에 밸류업 지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주환원이잖아요. 주주환원률을 보통 계산할 때 들어가는 게 또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쌀쌀해져야지 배당 얘기가 아니라 연중 내내 배당 관련 주, 배당을 많이 하는 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배당이 굉장히 짜기로 유명한 그렇죠. 네. 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밸류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기업들도 배당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뭐 결국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분기 배당, 월 배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연말에 대한 이제 만기 배당에 네.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최근 사실 지수가 어려울 때도 배당주들에 대한 상승률은 평균 한 6% 정도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배당은 연말이 아니라 상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좀 이제 달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근데 또 배당 관련하면 또 늘상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는 회사들이 또 있죠. 최연 앵커 통해서 고배당주, 배당 관련주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확실한 모멘텀은 금리 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 배당주를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한 달간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다 KB금융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주 가운데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은 똑같았습니다. KB금융을 선택을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KB금융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업계 최고의 주주 환원율을 이 주주들에게 선물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급등 흐름이 나왔고 10월 한 달간 주가는 10%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나왔고요. 0.7% 하락하면서 95,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KB금융 이후로 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배당주는 바로 KT였습니다. K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30% 가깝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가 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 흐름 보였고요. 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KT의 주가는 43,75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KB금융 그리고 KT를 중심으로 사들였지만요. 기관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KB금융 이후로 우리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0.6% 넘게 상승하면서 16,16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한화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유명한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보였는데 7% 넘게 상승하면서 3,64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한국 증시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한화투자증권에는요. 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8%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배당주가 많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예, 쭉 보셨는데 오늘 사실은 서영원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이 SK텔레콤이더라고요.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SK텔레콤이 사실은 요즘에는 배당 쪽보다는 AI 쪽으로 계속해서 주가도 좀 반등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SK텔레콤을 좀 뽑아봤고요. 네. 뭐 특히나 이번 주제는 SK텔레콤이 뭐 배당 관련해서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이제 SK텔레콤이 AI 투자를 굉장히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SK텔레콤이 AI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매출을 비중을 35%까지 늘릴 것이다. 네. 이제는 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SK 브로드밴드가 운영 중인 가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엔비디아의 GPU가 좀 장치된 이 데이터 센터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A-라고 해서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됐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배당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통신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면은 뭐 금융지주, 그다음에 통신주들을 많이 뽑는데 사실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KB금융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70%를 넘어섰거든요. 네, 네. 그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통신주는 49%로 우리나라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율을. 그렇죠. 근데 최근 KT가 이제 49%를 찍었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49%를 찍었고 지금 현재 이제 SKT 같은 경우도 이제 43% 정도를 통해서 이제 KT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외국인의 물량이 SK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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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6% 이상을 상회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피벗은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하 구조로 가게 된다라면 배당 성향이 6%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프리미엄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성장성과 배당 두 가지를 바라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네. 좀 뽑아봤기 때문에 SK텔레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 차장님은 SK텔레콤 얘기를 했고 AI 배당 두 가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우리 곽영일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는 화장품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또 차장님이 배당 수익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6%짜리 가지고 오셨잖아요. 저는 통 크게 20%짜리 어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또 대놓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예, 어디입니까? 네, 에이블 CNC라는 화장품 기업인데요. 이게 사실 좀 옛날 좀 한때 엄청 잘 나가다가 조금 주춤했던 기업인데 네. 배당을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모양이네요. 네, 사모펀드사가 껴있기 때문이라고 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잠깐 이 기업 주주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 현황 보면 리프앤바인 외 2인이 지금 지분율을 63%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리프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프앤바인 자체가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투자를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뒤에는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사모펀드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IMM 이 보시면 들어가 좋고요. 있군요. 예.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는 에이블 CNC뿐만 아니라 한샘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한샘 역시도 사실 지난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었거든요. 안 좋았죠. 큰 폭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배당을 8% 정도 주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고배당을 지금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려서 외형 성장을 시켜서 예. 나중에 향후에 투자금을 엑시트하기 위한 그런 이제 투자 기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투자 기법을 이제 볼트온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무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내려보면은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도 기점으로부터 해외 매출 성장이 이제 신장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K-뷰티 열풍이 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도 원래는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이렇게 지금 뷰티 시장이 올라옴으로써 매각을 한번 또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실을 조금 더 키우겠다라는 지금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대 주주의 지분 네.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이런 주주 환원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업을 계속해서 네. 집중하겠다라고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나 이런 사모펀드사가 투자하고 또 배당을 주는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본다면은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 자체가 600%거든요. 이렇게 세 자릿수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그 정도로 지금 또 배당에 있어서는 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까지도 같이 함께 보신다면 또 연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쇼핑 데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점으로 해서 K뷰티 관련 종목들이 다시 또 반등을 준다면 시세 차익까지도 그렇죠. 같이 함께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회사들을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배당 많이 준다 이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 회사들의 목표는 한 5년 뒤에 결국 이제 몸집을 잘 키우고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 관련돼서는 약간 역동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가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배당을 일단 많이 한다는 게 좀 눈에 띄긴 하네요. 자, 첫 번째 이슈 배당 관련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 에이블 CNC 두 회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이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5% 이상 상승해 7만 3천 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반만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관련주의 향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비트코인입니다. 앞서 이은주 앵커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계속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수혜주의 대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요. 7만 달러 넘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된 준비를 해주신 곽유정 파트너 통해서 이슈를 가져오신 이유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엔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수혜로 계속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주식 시장에서도 이 공 단위가 라운드 피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위거든요. 예, 주가상으로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1억 원 선을 지금 넘었습니다. 간밤에 넘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유가 1억 원 선을 이제 넘었다라는 것은 기존에는 이 비트코인이 가장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위 자체, 공이 많이 붙는 그런 단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7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 그 다음 단위는 당연히 2억 원대 단위인 14,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14달러 선에서 15달러 선까지도 향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즈 쪽에서 지난 한 주간 이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된 순유입액이 9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연간 유입액 자체가 2021년도 이때가 그 비트코인 고점 찍었을 때거든요. 그때 지금 대비해서 약 한 3배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또 8만 달러까지 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고서 베팅을 늘리는 그런 코인 트레이더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알트코인격으로 일론 머스크 전 CEO가 지금 CEO가
띄우는 또 코인이 있거든요. 도지요? 예. 네, 도지코인. 이게 예. 일종의 밈코인이라서 예, 예, 사실 예. 뭐 별다른 용도 없이 재미로 그냥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제 밈코인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도지코인 역시도 최근에 급등이 또 같이 함께 덩달아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전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또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뭐 지금 뭐 선거 전에 뛰어드는 판이니까요. 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함께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로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도전을 이제 공식화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네. 특히나 그 야외 그 유세 도중에 암살 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비트코인 시장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또 공식적으로 이 공화당 쪽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이 또 됐을 때도 같이 예.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계속 관련 이런 모멘텀으로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이 또 예.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도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향후에 지금 비트코인 지금 반감기와 더불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비트코인 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네. 보는 만큼 아까 우리 앵커님이 뭐 8만 달러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14만, 15만 달러까지도 어허. 지금 계속 제시가 되는 만큼 네. 관련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동향 역시도 같이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서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이 희소성에 대한 재료가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관련주 우리 최훈 앵커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추정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숏 물량이 청산됐기 때문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에 베팅을 했던 숏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청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거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에도 ETF 쪽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사실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대장주는 우리 기술투자입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14% 넘게 상승하면서 9,47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업비트, 이 비선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764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위메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플랫폼 위믹스에서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암호화폐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대장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된다면은 위믹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2% 넘게 상승하면서 39,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J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10%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여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10% 넘게 상승하면서 8,82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주가 어제 시장에서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고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탑5의 기업을 본다면은 암호화폐 관련주가 두 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이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죠 이제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어떤 회사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 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제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우리기술투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예, 지분 갖고 있죠, 두나무. 네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을 7.2%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또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그대로 또 단기 트레이딩 그렇죠. 관점으로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기라서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기술투자뿐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 대성창투, 그리고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이제 기업들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확실히 탄력성은 우리기술투자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우리기술투자의 재무적인 부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022년도에는 순영업 수익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다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두나무 지분의 공정평가 가치가요. 2021년도가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그때는 8,095원까지도 공정평가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기점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회복세가 나와주면서 2023년도 다시금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1, 2분기 흑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 우리기술투자의 영업 실적을 사실상 움직이는 거는요. 이 회사가 보유한 두나무의 금융자산 평가 이익 때문이라고 볼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비트코인 또 상승기가 또 기다려지는 만큼 이 상승기에 제대로 이제 우리기술투자 쪽에서 엑시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또 기대감까지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STO 관련해서 증권 토큰형 증권 이제 법제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네. 그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그 토큰형 증권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람다 256에도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이 STO 관련주로도 같이 함께 모멘텀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 지금 시점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좀 더 나와준다면은 11,000원 부근대까지 한 번 더 시세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보니까 완전히 차트로 잠깐 좀 봤는데 V자 반등 느낌이 나게 확 바닥을 6,000원대, 6,200원대 바닥 찍고 그 이후로는 좀 뭐 계속 지금 10,000원 근처까지 좀 달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결국 대략 시점이 보니까 9월 이후니까 이 대선 관련된 이슈로 일찌감치 좀 잡혀서 주가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고점도 좀 살짝 뚫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현재 차트상의 흐름도 좀 좋아 보이네요. 자, 이번에 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뭐 하나투자증권 가져왔고요. 예, 예.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임을 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두나무 지분을 6.15% 보유하면서 아, 여기도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군요. 맞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어저께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쵸. 자체적인 모멘텀들도 분명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야놀자에 300억 정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상장이 투자했다기보다도 하나자산운용사가 투자를 300억 정도 한 상태인데 야놀자가 최근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뭐 좀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증권사도 인수를 했죠. 칩타다나 증권을 좀 인수를 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뭐 고두보를 좀 만드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이 워낙 핫하고 뭐 우리나라 기준 가격으로 1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트럼프의 당선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뭐 한번 좀 강한 급등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회사 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모두 두나무 지분을 6%, 7%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두 이슈, 배당, 그다음에 비트코인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서용환 사장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두 종목에 관한 리포트 차례차례 살펴보시죠. 먼저 한국우주고요.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에는 10년 전 추억이라면서 역사를 돌이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매출은 9천억 원대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760억 원대 기록했습니다. 국내 사업은 체계 개발과 양산이 함께 순항하고 있고요. 또 완제계 수출도 견조한 편입니다. 기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주력 고객사인 보잉에서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죠. 향후 전망도 좋음에 따라 목표 주가는 기존 7만 원에서 7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 그리고 실적의 핵심은 수출일 겁니다. 그런데 동사는 완제기 수출의 매출 비중이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 신규 수출을 수주할 필요성이 강한 상황이죠. 올해 안에 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들로는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집트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 이라크는 올해 안에 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출 승인을 딜레이하고 있어서 내년까지 계약 시점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이 재개가 된다면 FA50의 추가 도입 그리고 성능 개선 등이 계약의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면서 하나증권은 10년 전 동사의 주가 전성기 때로 역사를 돌이키고 있는데요. 2013년에서 2015년이 주가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고 하니 2013년에는 FA50의 양산 1호기를 납품했던 이슈가 있었고요. 또 2015년에는 KF21의 우선 협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던 KF21은 10년이 지난 지금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2013년에서 15년 당시 평균 PE는 30배에서 무려 70배까지도 올랐었는데요. 물론 지금에 와서 이때의 멀티플을 차용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22배 수준의 PE를 적용해서 주가, 목표 주가 7만 7천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발간사는 하나증권이고요. 두산 퓨얼셀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성장 가능한 수준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제목에 적었고요. 다만 두산 퓨얼셀 3분기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이 3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외형이 감소한 이유는 주 기기의 매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LTSA,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인데요. 이 유지 보수 계약 서비스만으로는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비를 부담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고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 2만 5천 원의 기존 수준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두산 퓨얼셀 현재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전체 175메가와트 물량 가운데 127메가와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언급했었던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한 거죠. 올해 안에 계약을 끝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출로 이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1,500억 원 가량이고요. 올해 시장 컨센서스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4분기에는 매출액이 2천억 중반까지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4분기에는 일반 수소 시장에서 지난해에 수주를 했던 분량인 주기기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4분기 실적은 많이 나아지겠는데요. 특히 일반 수소 시장에서 현재 점유율이 73%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앞으로는 청정수소 발전 시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청정수소 발전은 올해부터 입찰 시장이 처음으로 개화하는데요. 여기서의 성과 중요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낙찰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상승이 나온 만큼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는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으로 당분간은 시장이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일까지 이틀 연속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큰 상승이 나왔고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상승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살펴봐야 할 업종과 테마로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종목들입니다. 임상실험 등 여러 호재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다른 시장 주도 테마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업종이고요. 4차 산업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한미사이언스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한번 공략해드린 종목인데 이후에 급등이 나와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위치이고 추세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급등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예, 여전히 1차 목표가는 전과 동일하게 4만 원 부근 보시면 되고 4만 5천 원 저항대 돌파를 하게 되면은 6만 원까지 혹은 그 이상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은 충분히 엄청난 이제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마켓나우 1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시간 한 12분 정도 남았죠.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수범 대표, 신일섭 전문위원, 그다음에 최은커 세 분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 보기 앞서서 지금 뭐 뉴스 나온 거 하나 잠깐 살펴보면은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이 전장 지역에 실제 들어갔다라는 그런 속보 기사가 올라와서 계속 좀 뭐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방산주 최근에 계속 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때문에 좀 계속 반등을 하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 또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탑3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어떤 탑3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SNS 관련해서 기업들 실적이 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로 좀 잘 나왔습니다. 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매출과 EPS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면서 이 부분 뭐 상회했던 부분들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예상외로 좀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지금 시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는 5.7%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알파벳만 오른 게 아니고요. 스냅이라는 회사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으로 해서도 지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시간으로 지금 이제 잠깐 좀 보게 되면
스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일단 좀 3% 정도 상승, 10%네요. 10.1% 정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SNS 쪽에 움직인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와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들이 오늘 하루 또 주도 종목으로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좀 관심 좀 가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대중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 투자 통제를 최종 규칙을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뭐 TSMC가 최근에 하위폰에 이제 칩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TSMC에서 만든 칩이 뭐 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니 시세 납품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좀 제재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반사이익으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라든가 특히나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좀 보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상당히 무섭게 단기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7만 3천 달러라는 역대 최고가에 접근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업비트라든가 지금 빗썸을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한 개당 지금 이제 1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본인 자신을 이제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좀 상당히 좀 단계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뭐 여기에다 지금 하는 쪽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가 지급 결제 부분에 있어서 CBDC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CBDC도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가상화폐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성장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나왔던 알파벳, 스냅 모두 다 실적 좋았고 지금까지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중 갈등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성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탑3 어떤 것들 꼽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세 번째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겹쳤네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고려아연의 시총 10위 진입입니다. 막 진짜 주가는 알다가도 모르는 거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고려아연이 2009년도부터 24년도까지 50만 원대를 넘나들면서 크게 움직임을 갖기 어려운 스타일이었거든요. 유틸리티주라서. 야, 근데 풍산도 그렇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고려아연 장기 투자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뭐 예전부터 90년대부터 이거를 꾸준히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큰 부를 가만히 앉아서 남들은 뭐 단타매매다 별 하루 종일 굉장히 괴로움에 막 매매와의 싸움을 하고 있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시장과 싸웠는지도 모르는 그런 끝도 모를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그냥 고려아연 넣어놓고 계좌 그 HTS 꺼놓고 일상생활을 즐겼던 그냥 나이 먹으면서 주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지금 기뻐하지 않을까. 기쁘면서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던 그 루틴이 지금 깨지는 리듬이 나와버렸잖아요. 원래 고려아연이 가던 리듬과는 전혀 다른 리듬이 지금 나와버려서 과연 내가 장기 투자를 이어가야 될까 안 이어가야 될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단기 투자도 굉장히 많이 붙었겠죠. 저런 정도의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왔다면 단타도 굉장히 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장기 투자자와 그리고 지금 달라붙은 단기 투자자 둘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던질까. 물론 지금 그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죠. 지금 고려아연과 그 지금 명풍 MBK 연합 여기에 지금 임직원들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시점에서 어떤 지금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내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고점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둘 다 가반수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남은 지분을 끌어모아서 어쨌든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뭐 단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든 자신의 어떤 리듬에 맞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것이라던가 향후에 무슨 뭐 실적의 기대치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먹히지가 않는 예. 전혀 다른 알고리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서울옥션 STO 관련주 급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STO가 지금 관련 법규만 통과만 되면은 지금 기업들은 다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벌써 1년 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편하게 미술품도 그리고 마이클 조던 카드도 뭐 롤렉스 시계도 샤넬 백도 이렇게 조각 투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야가 강력히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STO 관련주들이 지금 해외를 파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서울옥션의 관계사 서울옥션 블루가 해외 파트너사랑 협력해서 STO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현지의 STO 기업과 협력해서 글로벌 STO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서울옥션을 비롯하여 이 지금 그 옥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단기 테마에 그칠지 이게 과연 법 제정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이루어져서 시장에 진짜 등장을 하여 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뭐 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빨라질지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세 번째는 겹쳤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뭐 누가 될지는 까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치 그 기업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비트코인의 고점보다 그게 먼저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예고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반감기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오히려 상승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간접 투자긴 하지만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이게 1등주니까 1등주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일서위원, 고려아연, 그다음에 서울옥션, STO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겹쳤죠. 비트코인 관련주 세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5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동시효과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 네, 현재 구간 예상 체결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양시장이 모두 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장 중반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장 막판에 결국에는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도 어제와는 이 출발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여전히 2610선 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612선 시초가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743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는 삼성전자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그래도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삼성전자의 힘이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래일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59,700원대 오늘 시장 예상되고 있고요. 6만 원대 뚫어낼 수 있을지 함께 수급과 비교해보시면서 보는 것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또 급락 나왔습니다. 19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19만 3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까지 일제 하락으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많은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포드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BMW, 스텔란티스 등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비슷합니다. 거의 하락으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오늘도 조정입니다. 1% 가깝게 하락세. 오늘 시장 94,600원대. 기아도 오늘 좀 빠지네요. 0.7% 하락하면서 93,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려아연 여전히 시가총액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5.6% 넘게 빠집니다.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한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46만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일제 하락으로 거의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일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0.7% 가깝게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10월 30일 수요일 우리나라 시장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삼성전자 오늘 3일 연속 상승할지 또 외국인 순매수 이어질지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다면 이제 순매수 규모는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해 보이고, 고려아연이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한 5%까지 낙폭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어제 딱 150만 원 찍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공소가상으로 됐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0.5%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좀 덜합니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좀 일단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최윤 앵커를 통해서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야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은 일제 하락으로 거래 출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0.5% 넘게 낙폭을 키워냅니다. 단숨에 보시다시피 14포인트가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2610선을 이탈을 하면서 2600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2600선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투자 의견 현재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2600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장 막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은 0.2% 넘게 하락하면서 700 현재 42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마켓스피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엔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내리네요. 0.8% 넘게 하락으로 거래 출발을 합니다. 일단 최근 2거래일간 워낙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신저가를 찍은 이후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거나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세를 지켜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6%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이 올라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좀 조정이 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조정, KB금융도 1% 넘게 조정, 그리고 고려아연은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1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10위권을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2% 하락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예상 체결가와는 약간 좀 다른 흐름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1.8% 넘게 하락세, 삼성물산 1.4% 넘게 하락세, 삼성 SDI 2.3% 이상 밀리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쪽도 오늘 시장에선 약간 좀 빠지고 있는데 기아가 약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 이상 빠집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고 있고요. 0.2%의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특징적인 점이 네이버가 될 것 같습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밤에 알파벳과 스냅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광고 매출이 전체 실적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업인데 플랫폼 쪽 오늘 잘 갑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부진한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는 2차 전지 쪽에 좀 크게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에코프로 BM 1% 가깝게 하락세, 에코프로 0.6% 하락세, 알테오젠은 그나마 좀 시세를 지켜냅니다. 약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HLB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1% 넘게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천당제약 1% 넘게 하락세, 엔캠이 특히나 조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가 부진했을 때도 엔캠은 긍정적인 실적을 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탄력이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엔캠보다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혹은 에코프로 머티 등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캠의 주가는 오히려 2.7% 넘게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의 이 반도체가 오늘도 이 코스닥 안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BSP가 2% 넘게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1% 가깝게 상승 흐름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ST팜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업종별 흐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1등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그 장세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알파벳 스냅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훈풍이 오늘 한국 증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세, 건설기계 쪽도 오늘 시장에서 0.2%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다만 지수가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업종만이 1% 가깝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2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강보합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 업종부터는 바로 약보합권인데요. 소매 유통 쪽이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는 좀 괜찮고요. 음식료, 해운까지는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최윤 앵커 애쓰셨습니다. 좀 개별적으로 좀 오늘 딱히 비트코인, 블록체인 쪽이나 STO 쪽, 그다음에 한 이쪽 정도 말고는 오늘 딱히 이렇게 시장을 뚜렷하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섹터는 안 보이고요. 삼성전자 지금 약보합에서 또는 그냥 딱 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도 좀 있고 현대차도 좀 왔다 갔다 플러스 강보합에서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이 초반에 어떤 시장 특징 어떻게들 해석하고 계신지 두 분 말씀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한미 반도체가 오늘 아침부터 좀 7%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TC 본딩에 대한 이제 독점권이 좀 사라지면서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매출도 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SMPT라든가 아니면 배시라든가 이런 이제 해외 쪽에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이 지금 국내 시장을 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하나 쪽에서도 지금 현재 TC 본딩이 지금 이제 퀄 테스트 중이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통과가 언제쯤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미 반도체 독주 체제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투자자들의 좀 의견이 좀 모아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홀로 좀 반도체 안에서도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독주 체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통해서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미 반도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19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현재 10만 원을 깨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발 매수세도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한미 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보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에 판매할 HBM은 솔드아웃이 이미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수주받고 있는 게 이제 내후년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2026년도 수주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15조를 넘겼습니다. 15조를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실적까지 나와주게 된다면 HBM3 12단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4분기부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23조까지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고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하나의 좀 기념비적인
한 해가 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HBM4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HBM4가 나올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뭐 그 부분들이 혼자만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니라 TSMC랑 같이 공동 개발이 좀 들어갔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 마진은 혼자 개발할 때보다는 조금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HBM4를 통해서 계속해서 HBM 시장에 대해서는 1위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조정받긴 했지만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저점 잡고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으니까요. 실적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내려왔는데 이게 약간 시속 게임이 돼버렸어요. 근데 시속 게임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속 게임이 단기간으로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지속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올라가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같이 올라가는 이제 동조화 현상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커플링 현상을 좀 기대하면서 뭐 이런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HBM 관련주들 말씀하셨으면 보니까 한미반도체 6% 넘게, 레이저셀 2.7%, 하나마이크론 2%, 유진테크 1%대 이 정도 HBM 관련주들이 오늘 한미반도체가 좀 유독 좀 많이 오르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대략 한 1, 2% 정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0.4% 플러스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수원 대표 탑3 들어봤고, 자, 신 의원님 탑3 어떤 겁니까? 아니, 탑3가 아니라 좀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가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네요. 지금 그 트럼프가 만약에 이 지금의 분위기대로 뭐 대세론이 굳어진다면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TSMC가 이제 대표적으로 빠따를 맞았지만 TSMC와 삼성전자를 같이 엮어서 말했거든요. 바이든이 지금 지급을 했었던,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 지급할 지금 그 제도를 완전히 되돌려 버리겠다고. 인텔이 눈치를 채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빨리 지원금을 받으려고 지원금을 독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싹 다 없애버릴까 봐. TSMC 보고 한 10센트도 줄 필요 없다고 말했거든요. 삼성전자한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장을 짓고 있지만 TSMC는 그래도 주가라도 신고가를 가고 일본에도 공장을 짓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오스틴 공장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만약에 회수를 하고 아예 그냥 반도체 지원 제도를 폐지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미국인들 소득세까지 폐지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소득세 폐지해서 영원으로 만들면 그럼 어디서 그걸 돈을 충당하겠느냐.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를 100%, 200% 때려버리겠답니다. 그리고 공장 지을 때 돈 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저기 뭐 한 푼도 지급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뭐 공장 무상으로 짓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리니까 삼성전자는 안팎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방산이 가장 이제 모멘텀이 강할 수밖에 없죠.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거는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세계 1, 2차 대전 때 그 지긋지긋한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한 발자국을 또 전진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미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 심장부 안에 다 병사들이 박혀 있어요. 한 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10배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한테 돈 준다고 하면서 데려온 거예요. 총알바지 시키려고. 프랑스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세계 1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참호 격투 때문에. 남자분들 참호파고 들어가서 앉아있죠. 거기 앉아서 거기서 고개만 내밀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철조망을 두고 뒤에서는 자주포로 곡사포로 때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하려면 물량을 10배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려면 10명을 쏟아부어야 된다. 10명을 죽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저기로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방사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연장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주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주라는 건 기술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지금 RSI 과열권이 90.9입니다. 91이에요.
이걸 신규 매수하는 거는 무모한 행동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75.05죠. 그리고 3등주였던 현대로템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79.44, 과열권이 지금 지표가 80입니다. 그리고 지금 4등주라고 일컬어졌던 지금 풍산 있죠. 재래식 전쟁으로 가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총알 쏟아붓고 인력 쏟아붓고 옛날에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밀렸던, 미군하고 다 밀렸던 그런 싸움이, 그 다음에 미군이 또 올라갔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지긋지긋한 싸움이. 그럼 이제 계속 포탄은 낭비를 하면서 쏟아붓게 되는 것이고 인간도 계속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지금 나토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랑 북한이 붙는 이런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확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풍산이 포탄을 만들기 때문에 155mm 포탄은 나토의 기준 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mm 포탄이 너무나 지금 모자르죠. 미국에서 지금 24시간을 돌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풍산이 지금 4등주의자 이쪽으로 오는 재래식 전쟁으로 장기적으로 가는데 풍산이 지금 요 포커싱을 맞춰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육군에서 해군 공군으로 가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일 많이 판 건 뭐죠? K9 자주포, 탱크처럼 생겼는데 뒤에서 곡사포로 쏘는 거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천궁, 비궁, 현궁, 신궁, 궁 달린 무기들, 그렇죠? 그리고 현대로템은 뭐예요? 직접 돌격해서 K2 흑표 전차랑 자주포랑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육군이죠. 다 육군에 해당되는 무기를 대부분 수출했어요, 그동안.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공군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싸우진 못해요. 근데 이미 다 자기네들끼리 박혀있기 때문에 최첨단 전투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건 어디로 가느냐? 루마니아나 폴란드 같은, 아니면 중동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예방해야겠다는 친구들이 최첨단 무기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항공우주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50% 이상 수익 실현해서 풍산이나 I3 시스템으로 옮기라고. 그리고 그거를 더 넓히면 한국 항공우주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차익 실현하여 그 돈을 어디에 넣을 건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게 풍산이라던가 재래식 전쟁에서는 풍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장 안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장 안에서 벌어지는데 포커싱을 맞춘다면 풍산이 그쪽을 택하는 게 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로 그 주변 그 지역들 있죠. 폴란드나 루마니아처럼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네, 이렇게 걱정하는 나라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아니라도 경공격기를 수입하고 있죠, 지금. 전투 능력이 있으면서 훈련할 수도 있고 자기네 그 테두리만 지킬 수 있는. 무슨 폴란드, 루마니아가 러시아를 직접 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공격기, TA-50이나 T-50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투기를 수입해 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수리온 같은 회전익을 수입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미리 포착을 하셔가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을 이익 실현하여 풍산과 한국 항공우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이제 3년 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종결되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확전이라기보다는 이 고착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지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좀 오래 장기화되는 그런 어떤 소모전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방산주들 종목에 대한 어떤 변화 또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신 의원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별로 어떤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지 최은행 코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표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장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쪽이 STO 암호화폐 쪽입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전에 법제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는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83,0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관련주가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7개월 동안 횡보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3거래 연속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STO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 암호화폐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이 모두 다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토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토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지수 자체는 좀 부진하지만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기업들 그리고 상승률이 깊게 나오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 쪽은 오늘 시장에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퀀텀온이라는 이 기업은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사이언티픽이 2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강세 탄력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T-사이언티픽이 위지트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나인 20%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B&G 스틸도 15%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다시 한번 유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네이처셀 13% 넘게 상승세, 모나미는 장 초반에는 2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좀 내어주면서 13.8%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전자인증도 1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핑거와 같은 STO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 일신석재 쪽으로 9.6%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면서 오늘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T-사이언티픽도 20%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이 실리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쪽이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고 있고 어제까지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제노포커스 오늘도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HLB가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상승 탄력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5.9% 넘게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0.6% 하락세, 거래량 좀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YG플러스 오늘 하락세입니다. 8% 넘게 하락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화투자증권 1% 넘게 상승세,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1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4.8% 넘게 상승하면서 사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암호화폐 그리고 STO 쪽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시장 분위기는 어떤 것들로 함께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윤 앵커 수고하셨고요. 이제 종목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오늘 현재 개장 출발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눈에 띄십니까? 장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들에 있어서 그동안 좀 주가가 너무나 못 움직였습니다. 좀 네이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7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박스핀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 흐름들에 있어서 전 고점 부분까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고 거의 17만 5천에서 18만 원이 저항선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현재 SNS 관련 회사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전 고점을 돌파하는 박스핀 상단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돌파할지 아니면 내일 돌파할지 그것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전 박스핀의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일단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좀 생겼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하셔야 되고 없으신 분들은 새롭게 신규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저점을 이제 탈피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뭐 등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이버보다는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등락폭은 좀 분봉상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그렇지만 뭐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윗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순매수를 해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4만 원 돌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더 상승 흐름을 좀 타이트하게 좀 더 강력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2차 전지 쪽도 지금 현재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1.2%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뭐 괜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이고 뭐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LNF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 추세가 아주 강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 고점 부분까지 좀 올라왔죠. 거의 12만 원 부근이었는데 12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찍고 그야말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2차 전지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조금씩 지금 현재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전환되는 흐름들이고요. 여기에 좀 발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연기금 쪽입니다. 연기금 쪽이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고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이 이번에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2차 전지 쪽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 뭐 삼성 SDI가 되었던 LG엔솔이 되었던 아니면 소재가 되었던 장비 쪽이 되었던 다 같이 상승하는 추세가 당분간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는 네이버, 카카오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카 이 두 회사 조금 이제 시선을 달리해보는 시그널이 보인다 말씀하셨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자 신일선 의원님, 자 오늘도 방금 봐줘 가야죠. 예, 오늘도 방금 봐주고 방위 먼저였기 때문에 네. 방위 산업이 가장 1등 섹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모멘텀이 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임을 얘기 드렸습니다.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그것은 재래식 전쟁 장기전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젠 스텔스기니 뭐니 이런 폭격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단계는. 이제는 끊임없는 물량전과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리고 미군이 항상 승리했던 연합군이 승리했던 결정적인 것.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고 군수시설에서 찍어내는 물량 능력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결국 총알 싸움에서.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풍산 같은 155mm 포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축해놓고 있는 분단 국가의 아픔이 있지만 분단 국가가 지금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예요. 가장 많이 세계에서 포탄을 쌓아놓고 있는 두 나라가 북한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자기네 것도 쌓아놔야 되는데 그것까지마저 다 빼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빼줘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고향이었던 그 지금 오래된 100년 넘은 군수공장이 24시간을 돌려도 지금 모자랄 정도로 155mm 포탄이 지금 태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살상무기에 해당되는 이 155mm 포탄, 이게 지원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 다 풍산이 만들고요. 풍산 아니면 한화가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 재래식 전쟁의 가장 큰 수혜주다. 지금 무기는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전쟁 기념관에 전시하는 전시품에 불과합니다. 탱크가 있어도 자주포가 있어도 포탄이 없으면 무슨 무기가 됩니까? 무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넘어가서 우리가 육해공 하는데 가장 병력이 작은 게 어떤 거예요?
항상 육군 국방부 장관 자리에 가장 적게 앉은 곳 해군 참모총장이죠. 해군의 병력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나중에 오겠죠. 육군, 공군, 해군 순입니다. 해병대는 특수부대니까 처음에 침투하니까 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육군, 공군, 해군 순서대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육군 무기들이 다 갔죠. 육군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군인 한국항공우주 순서인 것이고 나중에 가장 해군은 이지스함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기술이 고난이도 기술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던 군함을 말두던 그 회사가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하나오션은 맨 꽁다리에 갈 겁니다. 수출이 지금 제일 적게 되고 더딘 곳이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이. 다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풍산을 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또 더 확산해야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계속 지금 장기전이 된다. 더 이상 재건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젊은이들이 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이 씨앗이 말랐어요. 다 전장에 끌려갔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지금 또 커가면서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되겠죠. 학교도 다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하고 전쟁이 같이 병행해서 될 확률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랑 재건주가 시소처럼 가던 것들이 지났어요, 이제. 방산주랑 재건주가 동시에 가기 시작하는 흐름, 타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주도 이제 봐야겠죠. 현대 에버다임하고 SG. 지금 재건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직접 이미 우크라이나 기업들하고 협업을 맺어 있는 상태예요. 현대 에버다임은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으로 만들죠. 콘크리트 일단 쏟아 부어서 도로를 깔던가 아파트를 건설하던가 해야겠죠. 그리고 SG 같은 경우는 거기에 콘크리트 시멘트를 공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방위산업주 같이 걸 확률이 높고 방위산업주는 이미 1, 2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옮겨가는 재래식 전쟁의 포탄이라던가 공군 쪽으로 옮겨가는 이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재건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재건 1, 2등주들을 지금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재래전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풍산, 그다음에 이외에 이제 공중전, 또 이제 대규모 공전이 아니라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을 공략하는 공중전. 그래서 우리 쪽에 F-50 같은 경우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카이,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이렇게 또 계보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방산주 얘기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좀 들었고요. 최원 앵커 가시죠. 네. 오늘 두 분께 또 포인트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오늘 시장은 이전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플랫폼 쪽이 움직이고 있고 또 신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건주랑 방산주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이번 주 들어선 또 처음 나온 움직임인데 각각의 포인트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대표님 오늘 시장의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중대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등락폭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내려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강하죠. 아무튼 중대형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중대형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신일섭 위원님은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미국 대선 앞둔 변동성을 주의, 익절할 것은 챙겨갈 때입니다. 익절은 항상 옳고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너무 배가 아프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초의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초기로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절은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옳다. 그러니까 줄 때 항상 챙기고 여유 있게 자금을 축적해 놓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원 앵커까지 세 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가캠바이오 준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리가캠바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해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또한 동사가 라이센스 아웃 체결한 일부 물질이 2025년부터는 상업화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점증하고 있는 리레이팅이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ADC 쪽에 가장 특화된 그 플랫폼 기술 업체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업체 중에서 일본의 다이치 산교 이후로 두 번째로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ADC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사의 그 ADC 플랫폼에 대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장기 상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온의 인수 합병된 이후에 어떤 자금적인 이슈 없이 자체적으로 꾸준하게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치 산교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 ADC 업체로서 그 도약할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말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그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2만 9,900원이거든요. 지금쯤 뭐 매수 타이밍을 지금쯤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좋지만 너무 비싸서 접근하시기 어렵다 이런 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가 위치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글로벌 그 ADC 쪽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그 반영을 한다면은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주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실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20만 원, 지금보다 한 7만 원 정도 상단을 좀 보고 계시네요. 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6.7%,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오늘 어제 150만 원을 찍고 현재 8%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코노미 토크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K그룹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SKENS와 SK이노베이션이 새롭게 한 회사로 출범하게 됩니다. SKENS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SK이노베이션 ENS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ENS가 SK이노베이션의 흡수 합병이 된다라는 네. 건데, 이번 합병은 SK그룹 차원에서의 리밸런싱 작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SK그룹이 고강도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SK가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하나죠. SK온 구하기. 네, SK그룹에서 SK온의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SK그룹은 옛날에 성경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을 인수해서 SK이노베이션이 됐고, 그리고 90년대에 한국텔레콤을 인수해서 현재 SK텔레콤이 됐고, 2012년도에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SK하이닉스를 인수해서 SK그룹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SK그룹 역사에서 스스로 뭔가를 톱하기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제조를 해보는 건 SK온이 사실 유일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고강도의 리밸런싱,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내일 모레 11월 1일 날 SKENS와 SK이노베이션을 합병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앞서 이미 SK이노베이션에서는 이 출범에 앞서 미리 선제적으로 사장단 인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SK이노베이션과 ENS 합병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시장에 이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SKENS는 지난 28일에 이제 마지막 창립 기념일을 맞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기업 합병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진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본시장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호황이었으면 아마 합병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봐요. SK온에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자본시장이 괜찮았으면 SK온을 상장을 해서 그 자금을 확보했겠지만 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래 자본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SK온에 대한 상장이 일단 딜레이된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 투자에 대한 막대한 부채를 안고 가야 되는데 이 부채를 안고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부채를 그대로 안고 가서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상장 기회가 주어지면 악성화된 재무구조에서 상장해봐야 사실은 흥행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 SK 밑에 있는 알짜 회사인 SKENS를 떼다가 SK이노베이션에 먼저 합병을 해서 우선 SK이노베이션의 부채 재무구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주 SK온에 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아마 전기차의 캐즘이 끝나고 예. 그리고 이 재무구조가 조금 완화되고 자본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면 그 다음 수순은 SK온의 상장으로 이어지겠죠. 예, 그런 배경에서 현재 SK그룹의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금요일부터 합병 기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이 기업이 합병하게 돼서 출범하게 된다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SK그룹에서 사장단 CEO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작년 딱 이맘때 이 세미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이야기하면서 부회장단들을 모두 은퇴, 그러니까 이선에 물러시키고 세대 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리밸런싱이 시작됐는데 내일 사장단 회의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어떤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SK그룹주는 뭘 봐야 되지? 물론 하이닉스가 지금 뜨고 있지만 네. 그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지금 계열사가 217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사 중에 가장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의 SK그룹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윤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AI입니다. AI 관련해서 한 축으로 그룹을 가져가겠다. 그 AI 관련주는 텔레콤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흥행을 하면서 이 앞으로 반도체는 AI 관련 반도체로 더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네. 텔레콤도 기존의 통신에서 이 AI 관련된 비즈니스 구조로 바꾸려고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한 축은 통합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한 축을 가져갈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회사긴 한데 SK이노베이션과 SK온을 중심으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곳은 주로 그 대형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차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가를 주목해서 사실은 투자를 했는데 SK온은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에서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후발주자가 그들과 비슷한 구조로 가기 어려우니까 아예 차라리 에너지 기업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에너지를 연관시켜서 솔루션 기업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온에 대한 2차 전지의 시장 방향은 약간 다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SK그룹의 투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은 SK그룹이 AI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두 개의 축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투자도 두 개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일단은 밀려나겠죠. 예를 들어 11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재 SK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일들은 그쪽 사업은 팔거나 어떻게든 통합하거나 하겠구나라고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SK그룹은 이 리밸런싱이 끝나면 AI 관련주에 투자를 할 것이고 에너지 솔루션주 관련주로 투자를 할 거니까 그걸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냐 에너지냐 이 두 갈래로 나뉠 것이다. SK 이노베이션은 그럼 에너지 쪽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이제 7월 1일 날 합병 발표를 했죠. 합병 발표 이후에 주가 꽤 많이 올랐죠. 지금 9만 원대에서 지금 한 12만 원대까지 지금 오른 상태인데 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핵심 회사가 세 개가 있죠. SK 에너지 그리고 SK 지오센트릭, SK 아이테크놀로지인데 네. 이 세 명의 수장을 지난주에 인사 조치를 했죠. 네. 바꿨습니다. 이 수장을 바꾼 것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SK그룹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지난 5월 달에 우선 원포인트 그 인사를 두 분을 했는데 5월하고 7월 했는데요. 5월 달에는 SK 에코플랜트 대표를 김영건 현 대표로 바꿨어요. 네. CFO거든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SK 스퀘어 사장을 또 바꿨습니다. 이건 역시 CF로 바꿨습니다. CF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장을 CF로 바꿨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은 한동안은 구조조정하고 수비 형태로 가겠구나. 라고 읽으시면 돼요. 네. 그게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CEO를 재무에서 다시 엔지니어로 바꿨다. 제조기업에 한해서. 그러면 공격 대열로 바꾸는구나. 지금 보시면 SK노 세계 자회사의 김종화, 최인섭, 이상민 이 세 분의 CEO가 모두 현업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공격 대형으로 다시 SK이노베이션이 수세에서 다시 공격 대형으로 바꿨구나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 세 분의 엔지니어 대표를 바꿨다는 의미는 우선 기초 체력, 그러니까 다시 제조의 기초 체력을 다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70년대생이 두 분 들어오셨어요. 그러네요. 세대 교체도 이루어서 SK이노베이션이 ENS와 합병 이후에 SK 에너지, 지오센트릭,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시 수세에서 공격 형태로 앞으로 진행되겠구나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젊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사장단이 교체된 것에 대한 의미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12월에는 SK그룹의 정기 인사가 있을 텐데 이 정기 인사에서도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인원 감축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인력 감축에 나서게 될까요?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SK그룹의 계열사가 207개예요. 상당 많아요. 부분 많은데 일단 통합을 많이 했어요. 우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SK이노베이션과 SK ENS 합병했죠. SK온도 계열사 이노베이션 산하에 있는 계열사 두 개를 다 또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도 SK 머티리얼스 같은 알짜 회사들을 합병했어요. 네. 그러니까 합종 운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원이 줍니다. 공통적인 부서들은 줄겠죠. 네. 당연히 임원수도 줍니다. 두 자릿수로 임원수 줄일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SK그룹의 인사의 큰 방향성은 작년 이맘때 이미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크게 이루어졌죠. 부회장단들이 다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SK 에너지 이번에 바꿨죠. SK 지오센트릭 바꿨죠. SK IT 바꿨습니다. 스퀘어, SK 에코플랜트 바꿨는데 아마 12월 인사에서는 이 외에도 몇몇 CEO들이 수장들이 교체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SK그룹 리밸런싱이 1라운드가 마무리될 것 같다. 어쨌든 SK그룹의 구조 조정은 한동안 내년까지는 요 바뀐 수장들을 통해서 좀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에서 수장들을 바꿀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 출신이냐, CF가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마 CF 엔지니어 출신들이 들어오면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포텐셜을 가질 수 있고 CF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코스트 다운을 하겠죠. 구조조정을 할 거니까. 그거는 그런 기업들은 한 텀 뒤에 투자 기회가 올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 E&S 이노베이션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또 유용한 내용 많이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저는 마켓나우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